미국 주식 투자법 중에서 가장 심플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아요. 특히 미국 시총 1위는요, 시대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자는 시총 1위의 변화에 민감해야 되겠죠. 1960년대 이후에 자동차 회사였던 GM, 통신회사였던 AT&T, 에너지와 제조기업인 GE, 컴퓨터 회사인 IBM 등이 시총 1위를 이제 번갈아 했었거든요. 1980년대 하면요, PC가 개인에게 보급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때 IBM이 1위를 계속하게 되죠. 그러다가 1995년 1998년까지는요, GE가 잠시 1등을 하다가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도스와 윈도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MS가 시총 1위로 올라갑니다. PC를 보급하는 걸 넘어서 인터넷으로 전환되는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컴퓨터 산업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에요. 2004년까지 MS랑 GE가 번갈아서 1위를 차지하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합니다. 신흥국의 성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벌어진 일인데 중국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2011년부터는 스마트폰 기업인 애플이 시총 1위로 올라섭니다. 잠시 MS가 차지한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23년까지 굳건한 1위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시총 1위 싸움이 치열해졌어요. 애플, MS, 엔비디아 세 개 기업이 시총 1위를 올랐다 빼앗겼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AI 기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 엔비디아는 작년 11월 6일 시총 1위에 등극했었고요. 팔란티어는 최근 미국 기술 기업 시총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그럼 AI 시대가 앞으로 언제까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걸 알려면 AI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시총 1위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어떤 혜자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특히 시총 3조를 달성한 기업은 3개밖에 없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인데 상장 후 달성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은 애플은 42년 6개월, 마이크로소프트는 37년 10개월, 엔비디아는 25년 4개월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가장 빨라요. 주가 상승률도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10년 동안 286배가 상승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몇 년 안에 올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인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면은 기업가 CEO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엔비디아 젠스랑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이 전 세계 최초 젠스랑의 공식 자서전인데요. 특히나 엔비디아 기업은 젠스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업이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GPU라는 장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GPU 만들 생각을 했고 GPU가 AI 시대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과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젠스랑의 계획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엔비디아 시가총액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등락이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젠스랑의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험난한 여정 속에서 시총 1위를 달성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일찍 알아봤어요. 비디오 게임용 칩을 AI 훈련의 핵심으로 전환합니다. 단순 반도체를 넘어서 AI 데이터 시스템도 구축하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만들고 이제는 AI 플랫폼이 되어서 자율주행, 로봇, 신약 개발까지 도전하고 있어요. 과거 MS가 도스와 윈도우에만 안주하지 않고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게임 플랫폼도 만들고 클라우드도 만들고 AI에 투자하면서 시총 1위권에 계속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비슷해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걸 넘어서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애플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들이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죠. 시총 1위를 장기 유지했던 비결이었는데 엔비디아도 장기간 시총 1위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AI 칩이 비싸다면서 자체 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명성이 조만간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생태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쿠다라는 플랫폼 때문에 그래요. 사용자들이 쿠다에 익숙해진 생태계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쿠다가 뭐냐? 제가 CPU랑 GPU 이야기를 해볼게요. CPU라는 방식은요, 화물차로 기사 한 명이 배달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한 명이기 때문에 동시 배달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GPU는 화물차 안에 작은 오토바이 여러 대와 기사들이 타고 있는 방식이에요. 동시에 여러 곳으로 배달이 가능하죠. 과거에는 성능이 좋은 CPU를 개발하면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GPU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소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젠슨항이 그때 움직입니다. 그런 제안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실제로 GPU를 가지고 게임이 아니라 병렬 컴퓨팅에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모아와요. GPU를 활용해서 게임이 아닌 하드웨어 혁명을 준비한 거죠. 비유를 하자면 개발자를 위한 최적의 놀이터가 쿠다인데요. 개발자들이 GPU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환경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서 개발자들이 익숙한 언어로 GPU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영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프랑스어를 쓰든 각자의 언어로 쿠다를 통해서 GPU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플랫폼이 되면은 어떤 점이 생기느냐, 개발자들의 축적된 코드와 노하우가 엄청난 양을 생성하게 됩니다. 윈도우에 익숙한 사용자는 다른 운영체제를 배우고 일을 하는 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쿠다에 익숙해진 개발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꺼립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발자는 축적된 코드랑 노하우가 잔뜩 있으니까 쿠다로 몰려들어요.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은 계속 유입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 쿠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GPU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또 발생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범프 게이트인데 GPU 개발 비용 과 인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GPU에서 설계 미스가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GPU 불량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2008년 GPU 불량으로 모든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범프 게이트로 터졌던 거죠. 신뢰를 잃은 고객들이 경쟁사를 이탈해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때 90%가 빠집니다. 젠슨항에게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자사의 실수로 잃어버린 신뢰, 리먼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우선 그의 수익을 모두 날리더라도 환불을 해준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상장 첫 적자를 겪었어요. 그런데 개발을 멈추지 않아요. 회사의 모든 비용을 최소로 줄입니다. 그래도 쿠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원들한테 열변을 토하면서 회의를 하고 막 화를 내고 외부에서 볼 땐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젠슨항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업무를 정확히 지시하면서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은 이겁니다. 명확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열변을 띠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계속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걸 곱게 보지 않는 거죠. 2013년 행동주의 투자펀드 스타보드 밸류는요, 엔비디아가 쿠다를 개발할 돈으로 배당을 했으면 주가가 더 올랐을 건데 이런 판단을 한 CEO 젠슨항이 적임자인지 의문을 가진다, 이렇게 제기를 하죠. 실제로 젠슨항 경영권을 노리는 일도 발생했었고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쿠다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으로 보면 신의 한 수였겠지만 당시의 경영권 압박 속에서 쿠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어떤 기업이었을까? 젠슨항의 생각은요, 작지만 확실한 시장에서 엔비디아만이 유일한 플레이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갔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두웠던 전망에 서서히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2년 이미지넷 인식대회에서 알렉스넷이 등장합니다. 우승을 했죠. AI 개발 개념이 GPU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돼요. 이후 엔비디아의 모든 칩의 초점이 AI에 집중되고 AI에 대한 연구 개발을 더욱 늘립니다. 기술의 초격차가 벌어지죠. 이미 엔비디아는요, AI 시대를 한참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경쟁사들은 이제야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MS 애플 시대에서 봤듯이 한번 벌어진 초격차가 좁혀지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또 한 번 위기가 도래했는데요.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AI 칩 수출에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딥시크의 도전으로 가격에 대한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연구 비용을 좀 줄이고 생산도 줄이죠.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자, 이럴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때 치고 나가는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위기를 거쳐왔던 젠슨항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남들 같은 평범한 선택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엔비디아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이걸 겪어오면서 성장했던 기업이거든요. 닷컴버블 붕괴 때는 85% 주가가 하락했었고요. 리먼 때는 90% 주가가 하락했던 적이 있었고 2008년에는 50% 하락했고요. 2022년에는 68%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2022년에 주가가 $10 부근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올 초에 $150를 넘었었습니다. 최근 위기로 44% 하락했는데 다시 또 빠르게 회복 중이죠. 그래서 이 책을 재밌게 읽는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방금처럼 주가 차트창을 열어놓고 책을 읽으면요, 젠슨항의 심정이 어땠을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에 AI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저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대단하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AI 개발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용기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엔비디아의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2의 엔비디아를 발굴하고 찾아내려면은 젠슨항 같은 CEO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은
그거 돈도 되지 않는 미래 기술에 쓸데없는 투자하는 기업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은 저 사람이 제2의 젠스랑이구나 이걸 발견한다면은 여러분의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투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엔비디아 젠스랑 생각하는 기계를 꼭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